썸머셋 모험의 달과 유펜스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라는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작이에요. 달과 유펜스고요.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링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위대성이라고 해서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 그의 예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튼 그의 예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벨라스케스를 엘 그레코보다 훌륭한 화가로 보지만 그는 너무 인습적이어서 칭찬하려면 맥이 빠진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벨라스케스의 유명한 시녀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르가스 백작의 매장이라는 작품이에요. 그에 비해 관능적이고 비극적인 저 그리스인은 제 영혼의 비밀을 마치 산재물을 바치듯 우리에게 바치고 있다. 화가이든 시인이든 음악가든 예술가는 숭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장식물로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신미감이란 성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게 마련이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우리는 탐정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일은 불가해한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야.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것조차 기이하고 복잡하고 고뇌에 가득 찬 개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림들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그가 화가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전쟁 때 타히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 회상기를 적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스트릭랜드를 알았던 만큼 엘 그레코를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고담을 듣기 위해 무슨 수인들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찰스 스트릭랜드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러 떠나기 전부터 화자는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스트릭랜드한테는 아내가 있습니다. 에이미 스트릭랜드이고요. 아들하고 딸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맥 앤드류 대령이라고 해서 찰스 스트링랜드가 집을 나간 이후에 와이프 요청으로 사방팔방 수소문을 하러 다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알게 된 더그 스트로브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트로브한테는 아내 블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을 그리러 타히티를 떠나면서 아타라는 여성과 살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죠. 잘들 아시겠지만 찰스 스트링랜드는 폴 고갱한테서 모티브를 얻은 그런 인물입니다. 실제로 폴 고갱이 주식 증권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떠났죠. 그리고 더그 스트로브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한번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인이었는데 찰스 스트링랜드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말이 별로 없고 재미가 없는 남자였어요. 스트링랜드의 아내는 문화계와 그림계에 안면이 있는 좀 교양이 있는 그런 여자고요. 이 작품의 화자도 작가와의 만남 이런 데서 만나게 됐습니다. 찰스 스트링랜드하고 에이미 스트링랜드 사이에는 자녀가 둘이 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스트링랜드의 아내가 이 화자인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신참 작가였고요. 한참 이제 문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찰스 스트링랜드를 직접 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이제 별다른 느낌은 받지 못했다. 수소문에서 나를 찾게 된 스트링랜드의 아내가 편지를 보여줍니다. 에이미 보시오. 집안은 다 잘 정돈되어 있으리라 생각하오. 애에게 당신이 말한 대로 일러두었으니 돌아오면 당신과 아이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지 못하오. 내일 아침 파리로 떠날 작정이오. 이 편지는 그곳에 도착하는 대로 붙이겠소. 다시 돌아가지는 않소.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겠소. 찰스 스트링랜드. 이런 청천벽력 같은 편지 하나 딱 놓고 빈털터리로 집을 떠납니다. 이 화자가 스트링랜드 부인한테 의뢰를 받았을 때는 쉽게 생각을 했어요. 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겠다. 파리로 스트링랜드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스트링랜드가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겠어?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이러면서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은 누구도 못 막으니까 당신 그냥 가서 당신 일 보시오라고 이제
뿌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낡은 호텔방에서 머무르면서 파리 하층민의 삶을 전전하던 이 스트링랜드는 곧 생활부에 몸져 눕게 되죠. 그리고 화자는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사는 친구인 유순한 네덜란드인을 스트링랜드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스트링랜드는 더그 스트로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점차 회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찰스 스트링랜드는 그 집안에서 오히려 주인 행사를 하면서 더그 스트로브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에는 몰래 더그 스트로브의 아내인 블란치 스트로브와 도망을 갑니다. 아주 좀 배은망덕하고 아주 그냥 제멋대로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스트링랜드는 블란치마저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블란치는 그 사실에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화자가 스트링랜드한테 추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자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의 정신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만족할 줄 몰라. 약해서 지배욕이 강하지. 지배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해. 여자는 마음이 좁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추상적인 것에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어. 마음을 쓰는 건 물질적인 것 뿐이야. 관념적인 것은 시기나 하고, 남자의 정신은 우주 저 머나먼 곳을 방어하는데 여자는 그걸 자기 가계부 안에다가 가둬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유추해 볼 때 그전에도 그 에이미가 자신을 좀 옥죄었다는 게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간혹 남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죠. 이 스트링랜드는 그런 자아가 더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 화자한테 말을 이어갑니다. 내 아내 생각나오? 블란치도 차츰 같은 수작을 쓰려고 하더란 말이야. 자기 딴에는 무한한 참을성을 발휘해서 나를 함정에 몰아넣고 올가미를 씌울 작정을 하고 있었어. 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었던 거지. 나 자신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 내가 자기 것이 되어주기만을 바랬지. 하기야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빼놓고 말이야. 나는 혼자 있길 바랬거든.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그런 사람이네요. 블란치가 자살했다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게 핑계였죠. 그 이후에 스트링랜드는 그림에 더 몰두하기 위해서 타히티 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후에 스트링랜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자는 그가 최후에 머물렀다는 타히티를 둘러보게 됩니다. 스트링랜드는 그곳에서 아타라는 원주민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죠. 그리고 거기서 한 6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고 해요. 섬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죽어가는 삶의 마지막 기간 동안 자신이 살던 오두막집의 벽과 천장에 영혼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최후의 걸작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나가 도착을 했을 때 완성된 그림은 없었어요. 나는 타히티에서 찰스 스트링랜드에 관해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타와 어린의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되도록 정확하게 옮겨주었다. 나는 그의 슬픈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말을 마쳤다. 우리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아들 로버트 스트링랜드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나님의 연자매는 느리게 돌아가지만 가루는 아주 곱죠. 그가 말했다. 너무 감동스러운 말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시고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겠죠. 그때 왠지 불현듯 아타가 낳은 스트링랜드의 아들이 생각났다. 다들 그 아들이 명랑하고 쾌활한 청년이라고들 했다. 무명바지 하나만 달랑거치고 수크노 배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성경의 한 구절이 입가에 떠올랐지만 나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속인들이 자기네의 영역을 침입하면 성직자들은 불경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앞에서 에이미의 아들인 로버트 스트링랜드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버지였고 자신을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타히티에서 낳은 자식은 정말 그 자연 본성의 스트링랜드를 닮지 않았을까 싶어서 화자가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스트링랜드가 행복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은 행복할까요? 늦깎이 화가 폴 고갱은 결국 한 40대까지 증권사 직원으로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떠났죠. 과연 그는 실제로 행복했을까요?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뭐 행복했는지 안 행복했는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다, 예술가적인 욕망을 쟁취한 인물로 나오는데 실제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폴 고갱은 1848년 6월 7일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나폴레옹 3세가 권력을 장악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가족을 이끌고 해외로 떠납니다. 목적지는 아내의 친척이 있는 남아메리카의 페루였는데 항해 도중에 아빠는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고요. 폴 고갱의 방랑벽이 처음 드러난 것은 17살 때인 1865년 선원으로 일할 때부터였습니다. 1872년에 파리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친구인 금융가 구스타프 아로자의 주선으로 어느 증권 중개인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죠. 미술 애호가였던 아로자는 고갱에게 생계수단뿐만이 아니라 화가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요. 실제로 고갱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 막 이렇게 응모도 하고 그림 연습을 틈틈이 했다고 하죠. 결혼해서 이미 자녀가 5이나 되는 가장이었는데 폴 고갱은 1882년부터 증권업계를 떠나서 화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업 화가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가족은 물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화가들도 놀랐죠. 그래서 반대했지만 그의 결심은 완고했어요. 그 이후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덴마크로 건너갔고요. 고갱은 여전히 파리와 브르타뉴 등지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고갱은 피사르의 조언에 따라서 인상주의 기법을 시도했는데 이후 도자기 예술에 심취하고 또 일본 미술을 접하는 이런 색다른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화법을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소재를 발견하고 또 창작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문명사회가 아니라 좀 약간 고즈넉한 외진 곳으로 떠나고 싶었고 지인의 소개로 운하 건설이 한창인 파나마로 떠나기도 합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마르티니크에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병든 몸으로 귀국하기도 하죠. 그럴까요? 되게 묻히기만 가장이네요. 그죠? 파리로 돌아온 고갱은 자신의 이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두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였죠. 빈센트는 화가로서 친구로서 고갱을 매우 신뢰했다고 해요. 그리고 테오 역시 고갱의 진가를 최초로 깨달은 그 화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1888년에 브르타뉴에서 머물던 고갱은 테오의 제안으로 가르레 머물던 빈센트와 합류를 하게 되죠. 하지만 2개월 만인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귀를 절단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둘은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되죠. 브르타뉴로 돌아간 고갱은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꿈을 비롯해서 여러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데 평판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고흐는 사실은 평생에 한 번도 자기의 그림을 전시한 적이 없죠. 그런 면에서 고갱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평단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1889년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서 식민지의 민속을 맞게 소개한 그런 전시회를 보고 다시 한번 문명사회를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 후원금을 얻어서 타히티를 향하는데요. 2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타히티에서 돌아온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그림으로 먹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반고 형제를 비롯해서 친구나 후원자들이 이미 돌아오고 나니까 다 사망을 했고요. 미술계 트렌드도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귀국해서 첫 해 개인전을 열고 타히티 시절의 그림을 보여주지만 반응은 아주 미적지근했습니다. 흑인 혼혈 여성 안나라 자바네즈를 모델 겸 애인으로 삼아서 새로운 창작력을 불태우지만 우발적인 폭력 사건에 휘말려서 골정상을 입고 몇 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이에 둘 사이의 관계는 파탄으로 끝납니다. 연이은 좌절을 겪은 고갱은 프랑스를 영영 뜨기로 작정을 하고요. 다시 타히티로 떠납니다. 1895년 파리를 떠난 고갱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지만 그 와중에서 붓을 놓지는 않았어요. 이 시기의 주요 작품으로 새로 얻은 애인 파우라를 비롯해서 이 모델 여러 명을 데려다가 작업한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1901년 고갱은 타히티를 떠나서 거기보다 좀 더 덜 문명화된 마르키즈 제도의 히바우아 섬으로 거처를 옮기지만 식민지의 백인 관리와 선교사의 횡포를 목도하고 이를 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패소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한 달 넘게 병상에 있다가 1903년에 마침내 사망을 하죠.
고갱은 대중적으로 성공을 바랬어요. 성공하려고 그림을 그리고 또 자신한테 그런 재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생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죠. 그가 살아생전에는 평가를 받지 못한 내용이죠. 말년의 고갱은 돈이 없어서 그림을 여기저기다 가지고 다니면서 팔기도 하고 팔리지가 않으니까 뭐 먹을 것과 맞바꾸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을의 식료품 주인들은 그 그림을 받아다가 포장지로 사용하거나 그랬다고 해요. 또 타히티의 백인들 중에서 고갱이 그려준 초상화를 못마땅히 해서 다락에 처박아 놓다가 그림을 파는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그림 선물을 아예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잊혀질 것 같았던 고갱이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건 역설적으로 이 달과 유펜스라는 작품 때문이에요. 네, 고갱이 사망한 지 1년 뒤인 1904년에 파리로 온 어느 젊은 영국인 작가가 최근 타히티에서 사망한 프랑스인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저때가 인간의 굴레에서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파리에서 이제 뭐 몬마르트에서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도제들하고 막 활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거기서 고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13년 뒤인 1917년에 타히티를 직접 방문해서 고갱의 흔적을 찾아다닙니다. 그 와중에 그는 고갱이 처음에 타히티 체류에 머물던 오두막에 문짝을 그려놓은 그림을 찾아내서 헐값에 구입을 해서 영국으로 가져오기도 하죠. 이 영국인 작가가 바로 서머셋 몬이고요. 달과 유펜스를 발표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문명을 떠나 자연을 돌아갔다는 고갱의 전설이 서서히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타히티 방문에서 서머셋 몬이 거둔 성과는 소설뿐만이 아니었어요. 단돈 400프랑을 주고 산 고객의 문짝 그림이 17,000달러로 꽁충 뛰어올랐기 때문이죠. 화가로 성공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읽고도 그렇게 마음이 애잔했는데, 달과 유펜스라는 이 작품도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었지만 그만큼의 보답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생계마저 책임지지 않고 그냥 나홀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간 폴 고갱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안쓰럽습니다. 이 작품은 리메이크가 됐어요. 2010년에 출간된 빅픽처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달과 유펜스를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빅픽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